근세,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재탄생을 의미한다. 1550년에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명칭으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사리였다. 고대의 이교도 문화가 중세의 긴 잠이 끝난 후에 재발견되었다는 뜻으로 그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는 무엇보다도 건축, 미술, 조각, 그리고 회화 분야에서 두드러졌고 오늘날의 우리도 경탄을 금치 못하는 훌륭한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시각계열 예술이 우세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르네상스에서 재탄생된 것은 현세의 향락, 관능, 색채, 밝은 빛, 그리고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이다. 내세로 갔던 인간이 현세로 되돌아왔으며 지상에서 낙원을 발견했다. 이것은 형태와 색의 낙원이었다. 그 발견은 어지럼증을 일으켰다. 르네상스는 축제, 과다, 과잉으로 체험되었다.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인 건축과 회화가 유난히 발달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였다. 그렇다면 르네상스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 우리는 그 기간을 대략 1400년부터 1530년까지의 130년간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재탄생의 축제가 유독 이탈리아에서 돌연 발생한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봉건주의가 화폐경제에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봉건왕국 대신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의 집합체가 되었다. 어디에서 돈이 생겼는가? 오리엔트로 가는 무역로는 이탈리아를 통해 나 있었다. 여기에서 모인 자본은 예술산업과 직물공업 분야로도 흘러들어가 강력한 시민계급을 형성시켰다. 기독교 유럽의 교회 헌금들이 끝없이 홍수처럼 로마로 흘러들어갔다. 그래서 교황들은 1450년부터 도시들을 새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과거보다 더 많은 예술가들을 고용했다.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전 유럽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헌금으로 짜내려 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1517년 화폐경제의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이탈리아를 금융업의 요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금융업의 중심은 피렌체였다. 가장 큰 은행 가문은 역시 피렌체의 지배자인 메디치가였다. 피렌체는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되었고 르네상스의 요람이 되었다. 여기에서 르네상스 문학의 선구자들인 단테, 페트라르카, 그리고 보카치오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그 후 이탈리아의 문학 언어를 주도함으로써 피렌체어를 현대의 이탈리아어가 되게 했다. 단테는 다시금 중세의 세계상을 종합했다. 그는 신곡에서 지옥, 연옥, 그리고 낙원을 묘사함으로써 모든 형벌과 상급이 제자리를 찾는 도덕적 우주 질서를 최후로 창조했다. 페트라르카는 라우라 생전의 시들로 현대적인 연애 서정시를 강조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으로 근대소설의 전형을 창조했고 르네상스의 개방된 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피렌체에서는 1439년에도 로마의 동방교회와 그리스 동방교회를 통일하기 위한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그리스 학자들이 대거 피렌체로 왔다. 1453년 터키인들이 비잔티움을 점령하고 동방제국을 소멸시켰을 때에도 수많은 그리스 학자들이 피렌체로 왔다. 이것은 피렌체에서 인문주의가 유난히 지속적으로 꼽힐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 및 라틴 텍스트들의 연구를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가 고대 문학의 언어 형식을 새로운 문체의 이상으로 격상시켰다. 이런 식으로 재발굴된 것은 다음과 같다. 세네카의 비극, 플라우투스와 테렌티우스의 희극,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에서 시작해서 리비우스와 살루스티우스에 이르는 그리스 및 로마 역사학자, 호라티우스, 카툴루스, 그리고 오비디우스의 문학, 플라톤을 위시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중세를 지배했고 피렌체에서 플라톤 사상이 르네상스를 맞았으며 플라톤 아카데미아가 세워졌다. 여기서 특히 플라토닉 러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넘겨받기 전에 피렌체에서는 서로 반목하던 권력 집단들 간에 불안정했지만 유사민주주의가 지배했다. 따라서 권력투쟁이 있을 때의 화려함을 과시하고
있을 때는 화려함을 과시하고 예술품을 주문함으로써 시민계급의 호감을 사는 것이 유리했으며, 일단 권력을 장악한 뒤라면 공공사업을 일으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메디치가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예술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되었으며,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피렌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도 위정자들은 불안정한 권력을 화려한 외양, 건물 건축, 그리고 상징적인 국립극장을 통해 정당화했다. 이탈리아는 수많은 내전을 치른 후에 권력이 도시국가들로 집중되었는데, 이 중 5국가가 특히 부강했다. 이 도시국가들의 지배자들은 음모, 관계, 그리고 돈 따위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돈을 뿌리고 직책 임명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현대의 정당 정치에서처럼 거대한 고객망, 당파, 계파를 형성했고, 권력자는 이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 5개의 도시국가들은 아래와 같다. 피렌체, 지배자는 메디치 사람들이었다. 밀라노, 지배자는 스포르차 사람들이었다. 교회국가, 여기는 교황들이 지배했다. 그들이 권력에 이르는 방법은 다른 곳과 같았다. 교황이 되려는 자는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보르자 가문의 한 교황, 그의 딸은 루크레치아 보르자, 한 교황은 가문에 대한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왕조를 건설하려 했다. 베네치아, 여기는 하나의 왕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가문이 공동으로 과두 정치를 했다. 즉 원로 가문들로 구성된 의원회가 있었으며, 그 의원들 중에서 총독이 선출되었다. 정부는 아주 전문적인 비밀 경찰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권력으로 성장했으며, 다른 도시들처럼 몰락하지 않게 되었다. 나폴리는 도시 감각이 뒤떨어진 왕국을 형성했으며 남부 이탈리아 전체를 포괄했다. 스페인 아라곤 왕조와 프랑스 앙주 왕조가 그곳에 와서 세력 다툼을 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의 외세가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자유도시의 몰락과 16세기의 르네상스의 종말이 오게 되었다. 나폴리는 르네상스의 발전에서 역할을 한 것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중심지는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그리고 밀라노였다. 그 밖에 에스테 가문에서 통치했던 페라라와 같은 군소 중심지도 있었다. 비토리노 다 펠트레가 있는 만투아, 그리고 발사다르 카스틸리오네가 르네상스 궁전의 신화를 위해 크니게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예법서 궁정인을 집필한 우르비노의 궁정이 있었다. 이 책은 유럽 전체의 규범이 되었다. 이 도시들은 그 후 150년 동안 지속된 예술 경쟁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그 경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아래와 같다. 피렌체의 보티첼리에게 그림을 의뢰한 고객은 메디치가였다. 그의 그림 중에서 2점이 오늘날 고전 작품으로 숭배받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비너스의 탄생이다.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 비너스가 조가비에서 방금 태어나서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긴 금발로 몸을 살짝 가린 채 서 있다. 또 하나는 알레고리 그림 봄이다. 피렌체는 플라토니즘, 눈에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사상의 수도였으므로 이 봄은 플라토닉 러브의 알레고리이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접근해 와서 신성한 호흡을 내뿜는다. 그는 이때 요정을 껴안으며 섹스를 상상하면서 그녀에게 정신을 불어넣는다. 요정은 이 포옹을 통해서 바로 다음 인물인 꽃으로 변신한다. 이 인물은 중앙의 인물 봄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비유다. 요컨대 하늘이 땅을 향해 격정적으로 달려와서 땅을 봄으로 변화시킨다. 이에 비해 그림의 왼쪽 끝에는 하늘과 땅의 매개자이며 전령의 신인 머큐리가 서 있으며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정신의 재상승을 대표한다. 그와 중앙의 인물 사이에는 3명의 우아한 여신, 즉 미, 화합, 그리고 지혜를 각각 대표하는 아포로디테, 헤라, 그리고 아테나가 서 있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으며
그 손들은 머리 위에 그리고 허벅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확히 눈높이에 있는 또 다른 손들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이 손들은 그로써 정신의 길을 다시금 상징한다. 이 모든 것은 정신이 일단 충분히 흩뿌려진 후에 다시 하늘로 귀환한다는 플라톤적 순환이 우주론적 에로틱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신화와 철학 그리고 사랑의 여신들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티첼리의 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적이 있는 그림이죠. 굉장히 나름 유명한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를 그렸다. 그는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인간형인 보편 천재였다. 그는 건축가, 전함 따위의 발명가, 경지에 도달한 디자이너, 불굴의 자연 연구가, 착상이 풍부한 엔지니어, 그리고 천재적인 화가였다. 그는 의상과 보석을 디자인했으며 프레스코 벽화와 초상화를 그렸고 관계수로를 건설했고 욕실을 설계했다. 마구간을 채색했으며 마돈나 회화,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한 소상으로 흔히 아기 예수를 안고 있음. 마돈나 회화를 그리고 제단을 제작했다. 그는 밀라노에서 자신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한 명이 오늘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하는 순간의 제자들을 보여준다. 다빈치는 그 다음에 피렌체로 가서 라이벌인 미켈란젤로와 경쟁했다. 독일한 연회실 한쪽 벽에는 다빈치가, 마주보고 있는 다른 쪽 벽에는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그렸다. 그 결과 다빈치가 패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림은 색깔이 바래서 흐려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그는 3년 동안 피렌체의 조콘다 부인을 자주 자기 아틀리에로 불러서 그녀의 우울한 미소와 신비스러운 얼굴 표정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모델을 설 때마다 그는 음악가들을 불러 연주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무거운 표정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로써 그는 회화사의 가장 유명한 미소를 완성시켰다. 히스테리에 걸린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페이터는 이 미소에 인류의 모든 체념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모나리자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조콘다 부인은 아마도 화가의 비밀에 대한 반어조로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호모였기 때문이다. 또 그는 변덕스러웠으므로 프로이트가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그는 변덕 때문에 어떤 작품이든 완성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는 모나리자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한참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그 점 말고는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는 힘이 장사였다. 말발굽을 맨손으로 구부렸고 승마와 펜싱을 잘했다. 우아한 옷을 중시했고 왼손으로 글씨를 썼으며 진귀한 물품을 좋아했고 호기심이 무척 많았다. 화가로서 그의 시선은 아무런 편견도 없었으며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기괴한 것, 추한 것을 모두 포착했다. 그는 물살의 소용돌이, 구름, 산, 바위, 꽃덩굴, 감성, 기류 따위의 모든 역동적인 현상들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항상 비행의 문제에 몰두했다. 그는 비행기구, 낙하산, 아변기, 만능 스패너, 곡식을 찢는 절구, 기관단총, 잠수함, 그리고 증기대포를 설계하거나 제작했다. 그는 열학, 음향학, 광학, 기계역학과 수학학에 몰두했으며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동물과 비교했고 인간의 장기, 혈관, 그리고 신경섬유를 그린 수많은 도면들을 완성했다. 그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라이프니츠와 괴테만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결정적인 출세는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그가 견습공으로 반인반수의 목양신을 조각하고 있을 때 때마침 로렌조 메디치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비판조로 한마디 했다.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이 어떻게 그런 완벽한 턱구조를 가질 수 있나?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망치를 휘둘러 단번에 목양신의 윗니 하나를 부러뜨렸다. 기질과 재치의 조합에 감동한 메디치는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거기서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코뼈를 으스러뜨렸다. 그 다음에 그는 파두아와 로마로 갔으며 거기에서 대리석상 피에타를 창조했다. 피렌체로 되돌아온 그는 이곳에서 2년 동안 대리석 덩어리와 씨름을 계속하여 그 속에 숨어있던 다비드를 해방시켰다. 복제품은 베치오 궁전 앞에 서 있으며 원본은 피렌체의 예술 아카데미에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시스티나 성당의 내벽을 모두 단장해달라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의뢰를 받았다. 성당 천장에 구약의 가장 유명한 장면인 천지창조를 그는 높은 받침대에서 누운 자세로 그렸다. 거기에는 하느님 아버지가 오른손을 길게 내뻗어 아담을 창조하면서 아담의 축 늘어진 손가락과 닿고 있는 장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 술 취한 노아의 모습 등등 구약의 정신이 담긴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밝은 눈으로, 다시 말해 회화적으로가 아니라 조각 예술적으로 그려져 있다. 미켈란젤로는 세계 창조의 그림 속에서 화가로서의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함께 쏟아부었다. 세계 탄생의 배후에 있는 역동성, 힘이 거기에 담겨 있으며 오로지 인간의 신체 속에서만 표현되는 고뇌가 그려져 있다. 대략 50명의 남녀의 나체가 거기에 담겨 있으며 풍경이나 식물 따위는 없다. 모든 것은 근육의 힘이다. 그는 근육질 몸들은 관능적인 것이 아닌 강력한 것이었다. 그의 근육질 몸들은 관능적인 것이 아닌 강력한 것이었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였으며 조각가이자 보디빌딩 코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교황과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작업을 했다. 교황이 그 천장화를 보고자 미켈란젤로에게 받침대를 어서 철거하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가 거부하자 교황은 그를 받침대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마침내 교황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죽기 전에 역사상에 창조되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위험 있는 예술작품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모든 회화적 요소들, 장식, 풍경, 아라베스크 문양, 건축 양식적 배경 등 일체의 부수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인간의 몸에만 집중했다. 그의 회화들은 구약과 신약의 정신을 호흡한다. 거기에는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밝음과는 대비되는 음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 요소 때문에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들 중 하나이다.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작업에 몰두했다. 제 몸을 돌보지 않았고 잠잘 때에도 옷을 입은 채로 잤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훌쩍 늙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거의 90세까지 살았다. 티치아노는 미켈란젤로보다 더욱 오래 살아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그의 출생 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본거지는 피렌체가 아니라 베네치아였다. 게다가 그는 미켈란젤로와는 정반대의 화풍을 지녔다. 그는 아마도 르네상스의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화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전문 분야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이다. 그는 수많은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를 그렸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그릴 때도 비너스처럼 그렸다. 그의 그림에는 미켈란젤로식의 세계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삶의 어두운 측면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색깔, 빛, 그리고 감각의 즐거움뿐이다. 풍부한 뉘앙스의 색조와 빛의 묘사에서 그를 따라갈 화가가 없다. 그의 두 번째 전문 분야는 화려한 초상화의 제작이었다. 그의 초상화에는 강력하게 발산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는 세계의 거물들로부터 초상화 제작을 의뢰받아 황제, 교황, 영주, 이탈리아 도시의 총독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가 사망했을 때 베네치아 시는 명예로운 국장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산타마리아 성당에 묻혀 있다. 라파엘로는 우루비노 출신으로 페루지아와 피렌체를 경유하여 로마에 왔다. 그는 이곳에서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판매용 면죄부들의 서명한 곳으로 알려진 교황청 방에 그림을 그렸다. 이 기념비적인 작품의 모티브들은 르네상스의 프로그램처럼 느껴진다. 그는 종교와 철학의 화해, 기독교와 고대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화해를 보여준다. 교회는 삼위일체 및 사도들과 교황들을 통해 대표되며 철학은
3명의 철학자와 청중을 통해 대표된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로 검지손가락으로 하늘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로 땅을 가리키고 있고, 소크라테스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일일이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는 그의 말에 매료되어 듣고 있다. 이 그룹은 그 밖의 철학자들 예컨대 반라의 디오게네스, 패거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알키비아데스, 화성학도표를 들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수께끼에 몰두해 있는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라파엘로를 닮은 사람이 끼어 있다. 그러나 라파엘로의 고유한 업적은 그가 그린 수많은 마돈나 그림에서 고대의 우아미가 기독교의 경건과 통일을 이루는 곳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마리아 그림들의 사랑스러움을 그의 마리아 그림들의 사랑스러움을 따라갈 화가는 아직 없다. 그 종합적 통일성 속에는 레오나르도, 조르조네 또는 미켈란젤로의 영향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성모 그림인 시스티나의 마돈나는 모든 성모의 어머니가 되었다. 고전적 피라미드 구도로 동정녀의 뒤에서 파란 겉옷이 바람에 흩날려 부풀어 있고 그녀의 붉은 하의가 살짝 드러나 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슬프고 놀란 표정으로 세상을 들여다본다. 팔에는 천진무구한 아기 예수가 안겨 있고 그녀 뒤의 커튼은 열려져 낙원을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돈나가 되었고 그 후 무수한 성물 복제품 그리고 엽서의 모델이 되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 중 라파엘로는 가장 명랑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창조의 산고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레오나르도의 그림에서처럼 수수께끼를 감지할 수 있거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처럼 악마적 에너지에 놀라지도 않는다. 따라서 19세기 영국의 몇몇 화가들이 보기에 그의 그림은 너무 피상적이라 여겨졌고 이에 따라 자신들을 라파엘로 전파라고 불렀다. 라파엘로에게는 몸과 정신 사이, 즉 감성과 오성 사이에 아무런 괴리가 없다. 시스티나의 마돈나 그림의 모델은 아마도 그의 애인이었을 것이다. 바사리가 주장하듯이 그는 연애의 즐거움을 탐닉했으며 어느 날 그 한계를 넘어서 과로로 사망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7세였다.